제6회 최자영의 뭐라카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헌법 읽기 김용택 이사장님께서는 헌법 읽기 운동을 하시고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헌법 선생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도록 하시죠. 저는 1969년에 교직 생활을 시작해서 2017년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회를 가르치던 선생이었고요. 벌써 정년 퇴임한 지가 12년이 지났는데 저보고 헌법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사회과 선생이었습니다. 사회과니까 헌법하고 관련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손바닥 헌법책이라는 걸 내셨죠. 이렇게. 제가 낸 게 아니고 이제 우리 회원들이 하고 머리를 짜서 포켓 들어갈 수 있도록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바닥 크기만 하기 때문에 이름을 손바닥 헌법책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현행 헌법이죠. 그럼요. 아까 회원들이라 그러셨는데 거기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죠? 회원들은 몇 명쯤? 지금 회원들이 이 헌법에 대한 관심이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헌법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가지고요 200명이 넘었습니다. 회원이 200명? 그러면 그 200명이 중심이 돼서 이 책을 만드신 건가요? 그럼 처음에는 아니지만 요즘은 이제 자꾸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사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헌법 읽기 운동을 해오셨는데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시작하고 2016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3년 지났어요. 3년째이네요. 그러면 그게 이 문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시작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3년을 하셔서 현재 이 보급률이 어느 정도 좀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손바닥 헌법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원의 후원금을 받고 보급하고 500원입니까? 보급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싼 책. 그것도 돈이 아니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만은 500원은 후원금으로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또 주시는 거예요? 주는 건데 이제 우리가 회비를 받기도 하고 후원금을 받기도 해서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데 이 3년 동안 보급한 헌법책이 무려 32만 권이 지금 32만 권째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이나 중고등학생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보고 이 헌법책에 대한 사랑이 아마 대단하고요. 이제 손바닥 헌법책 하면 뭐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보급됐습니다. 헌법 읽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요. 국민운동을. 그럼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제가 헌법 강의를 하러 가서 물어보거든요. 우리 헌법은 구성이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 6조 이게 전부거든요. 본문 130조에다가 부칙 6조. 그걸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면은 거의 없어요. 읽어봤다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추측으로는 통계는 안 내봤지만은 제 추측으로는 한 95% 이상이 아마 헌법을 안 읽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95%가 헌법에 무관심하다. 그러면 나머지 5%는 뭐 법학 전공자라든가 그렇죠.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쪽이 그렇죠. 사법부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이런 사람인데 그 헌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 국민들로 볼 때는 교과서, 국민의 교과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낯선 길을 운전을 해서 가면은 내비게이션 요즘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이 낯선 길을 가는 것처럼 헌법이 없이 헌법을 삶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마치 낯선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국민의 거의 대다수
예. 95% 이상이 예. 헌법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 예. 그런데 정치를 논하고 경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학생들한테 대한민국 이름이 왜 대한민국이냐 물어보면 예. 잘 몰라요. 대한민국이 뭔지도 어째서 이름이 왜 대한민국이냐. 그 이름이 왜 대한민국입니까? 우리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에서 민국이라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인데 헌법에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정했고 국체인 민주와 정체인 공화국이라는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1조에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장께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이냐면 헌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헌법에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적게 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국호가 제정되기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대한제국 고종 마지막 임금인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제국이 아니고 민국이다. 그렇습니까? 백성들을 위한 나라다 이렇게 해서 제국이 왕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나라라 해서 대한이라는 이름에 민국을 붙여서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그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대한이라는 것은 대한제국에서 대한을 그대로 따오고 거기다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민국을 붙였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했던 질문인데요. 심각한 문제가 국민의 95%가 헌법을 한번 읽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실도 저희들이 모르고 살았거든요. 이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이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95%가 헌법을 읽지 않는 것이 그 원천적인 어떤 그 잘못이랄까? 어떤 제도적인 그런 그 맹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 국민이 교육을 받는데 헌법을 읽지 못하도록 교육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않도록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을 해도 헌법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분명히 교육 제도상 허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해외 토픽에 뭘 봤느냐 하면은 일본에 살던 어떤 그 그린이 노숙자예요. 그분이 굶어서 죽었다 하는 걸 토픽 뉴스에 봤는데요. 흑인이? 아니요,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이 노숙자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굶어 죽은 사람의 죽고 난 다음에 그 은행 예금 계좌를 보니까 수십억의 억대 부자였어요. 그게 실화입니까? 실화예요. 사실 뉴스에 그런 게 나왔었는데요. 그 수십억을 두고 왜 노숙을 하며 왜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굶어 죽는 거죠. 자기 계좌에? 그럼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의 먼 인척 되는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그게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 앞으로 해주고 죽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는 이 사람은 그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하고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어마어마한 권리가 있는데 그거 모르고 비참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뭐 다른 게 없잖아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알아야 국민으로서 주권으로서 주인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 헌법에 우리의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 그를 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95% 이상의 국민이 그걸 읽지 않았다면 그는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어떤 교육상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김용택 이사장께서는 고등학교에서 정치, 사회, 경제를 가르치신 이력이 있습니다.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해서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여가가 없었는 것인지 그게 제도상 그 학과목의 커리큘럼상
예. 교과목상에 아니면 그 과목의 내용에 있어서 예. 들어있었으면은 그게 학생들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게 빠졌다는 얘기에 똑같거든요.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한 나라의 교과 과정에서 그게 심각한 문제네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그 근대식 교육을 우리나라에 보급했거든요. 예, 일제시대, 식민지시대. 예, 근대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근대 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고 비판 의식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게 아니고 국민학교를 만든 거예요. 국민학교라 하는 것은 한국 신민화의 준말이에요. 한국 신민을 만든 한국 신민화 학교가 줄였는 말이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국민학교라고 붙이고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 일본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일본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럼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합니까? 천황이 위대하고 조선은 엽전이고 너는 일본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조선인을 비하하는 일본인의 생각이라는 말씀이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킨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일제시대는 그렇고 독재 정권 시대는 국민들이 똑똑해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정부에 저항을 하면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독재 정부는 국민들이 의식 없는 사람, 그냥 지식만 암기하는 사람. 유신헌법 시대는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헌법이다. 이런 걸 담아넣는 교과서. 전두환이라든지 노태우 같은 이런 사람들은 사면서 정책 아시잖아요. 사면서 정책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스크린 섹스 스포츠. 그 앞에 글자를 따서 사면서 정책이라고 하는데 영화죠. 섹스 이거는 그 선물 상품화한 거. 그다음에 스포츠는 눈으로 시각을 상업화된 만족시키는 스포츠를 얘기하는 것이죠. 운동의 스포츠의 상업화 그런 건데 그래서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 올림픽도 유치하고 그게 막 빠져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가 606명이라는 그 광주 시민을 학살해 놓고도 관심들이 그쪽에 안 두고 딴 데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면서 정책을 도입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사면서 정책이라는 것이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을 해서 그럼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밖으로 돌린다. 없애자. 그러면 독재 정권에 대한 반성의식도 무감각해질 것이다. 그럼요. 그래서 민주주의 정부, 민주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국민들이 민주의식, 시민의식, 비판의식을 못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죠. 안 읽혔죠. 헌법을 가르쳐도 심각한 문제네요. 헌법을 가르쳐도 관념적으로 가르치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생활과 실천되도록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초등학교 가면은 형식은 취해요. 민주주의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학급 회의 하는 것도 만들고 하지만 학급 회의에서 민주적인 훈련을 하느냐 하면 안 하거든요. 실제로 운영이 민주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학교 내의 학급 회의도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관념적인 민주의식만 심어서 관념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민주의식을 깨우치지 못하도록 마치 자본에 점령된 세상은 그 자본에 순종하는 인간 그런 인간을 키우듯이 이 민주주의 정부가 아닌 그런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똑똑한 국민들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못 가진 인간들을 키우는 그래서 만드는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죠. 그렇습니까? 자유롭게 교과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어떤 일정한 교과서를 정부에서 필요한 것만 제공한다느니.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내용만 실어라. 그렇죠. 이것이 일선 중고등학교의 교과서로 나간다. 국민학교는 물론이고 심각하네요. 교과서는 사실은 그 종류가 국정교과서도 있고 거민정 교과서도 있고 자유발행제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필요한 지식만 담아놨는 교과서고 거민정은 출판사가 만들어가 정부에 허락받은 교과서고 자유발행제는 교사들이
교육관, 교육관 철학 이걸 담았는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네. 선진국일수록 거민정이나 자유발행제의 비율이 더 많죠. 높아요. 근데 예. 후진국, 몽고같이 이제 이런 나라들, 북한처럼 이런 나라들은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 통제를 하네요. 그렇죠. 사상을 통제하네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초등은 대부분이 국정이고요. 그렇죠.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이런 지식교과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사회 같은 과목들, 예. 윤리 같은 과목들은 국정교과서예요. 그리고 아니, 중고등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는 지금 국사나 윤리 이런 과목들은 국정이에요, 대부분. 아, 그거는 법으로 국정으로 돼 있습니까? 예, 국정인데 아, 이게 민주국가가 아니네요. 그런데 이제 그걸 국정이 아닌 거민정으로 바꾸자고 계속 그러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목에 따라서 국정도 있고 거민정도 있고. 자유교육 과목도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발행제는 없어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없습니까? 예, 와, 교과서는 다 그렇습니까? 국정 아니면 거민정 교과서입니다. 아, 적어도 거민정이다. 예, 예. 그래도 거민정은 돼야 될 텐데 예. 그럼 과목에 따라서 거민정도 있고 국정도 있는데 예. 금방 말씀하신 도덕이나 예. 또 윤리나 이제 국사 같은 과목들은 정부에서 필요한 것만 배워라. 정말요? 이런 식으로. 예. 국사하고 윤리. 그러면 그래서 지금 국사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제 근데 많이 아직도- 풀려지고 있어요. 국사는 풀려지는데 윤리는 안 풀렸어요. 국사는 풀렸습니까? 예. 거민정으로 됐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정권 때 국정교과서를 국정을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그게 싸우다가 그 이제 말이군요. 그러면 그 김 이사장께서는 예. 학교에서 윤리나 국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예. 정치, 경제, 사회를 가르치셨죠. 예. 그러면 그거는 거민정으로 가르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거민정에서도 헌법에 대한 얘기는 안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형식이 아니고 많이 들어가 있어도요. 내용을 우리나라 안 교과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암기해서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서열을 매겨서 그 우수한 학생들을 SKY에 진학시키는 예, 예. 이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나 이 가슴이 따뜻한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 담긴 이런 기형적인 인간을 키워내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런데 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예. 그렇게 외우고 지식이 중요하죠. 예. 그러면 그 교과서에다가 지금 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헌법 읽기 운동, 예. 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으면 학생들이 열심히 외워가지고 입시 예, 그 그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헌법을 제대로 학교에서 가르치려 하면 학생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선생님 공부합시다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헌법의 내용을 공부 내용으로 왜 안 집어넣느냐 이런 얘기죠. 내용은 구체적인 게 다 안 들어가고 국가에서 가르치는 정치 경제 교과서 같은 데는요. 헌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사실은 헌법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헌법 제10조 예. 행복 추구권이에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그렇죠. 들어있죠. 존엄성은 근데 그거를 기본이고요. 사회 교과서에 헌법의 내용으로 적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민주적 뒤로 정신을. 물려가고 그냥 국민의 권리가 4대 권리가 어떻고 뭐 의무가 어떻고 이런 중심으로 암기해서 그 중에서 5개 중에서 정답 고르는 그런 시험만 가르치지 문제만 가르치지 기계적으로 그렇죠. 그게 정답 찍어내는 것만 국민들이 가르치고 민주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실질적인 민주의식을 주입하지 않는다. 그럼요. 이런 말씀.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이사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사실은 그때 우리 조선인들은 대학의 인문학 그를 배울 수 없도록 대학 자체에 들어가는데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대학 자체가 설립이 안 됐죠. 경성제대를 빼놓고는. 그래서 조선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인문학을 배우지 말고 공업, 농업, 수산업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렇게 실제 맞아요. 기능적인 걸 가르쳤죠. 그러면 농고가 있고 이제 그 공고가 있고 했어요. 인문학 대학 과정을 주입을 안 시켰죠. 공부를 안 시켰죠. 똑똑해지면 안 되잖아요. 똑똑해지면 안 돼. 그러니까 황국의 신민을 가리킨다. 그렇죠. 그러나 일본
일본인들은 대학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그 인문학을 배우고 똑똑해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그 한국 신민으로서 기능적인 거, 이제 그런 실무, 농업, 공업 이런 것만 가르쳤어요. 1945년에 저희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과정이 이승만 독재, 그리고 박정희 유신 독재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게 대학은 설립이 됐지만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법률, 헌법 교육을 깊이 있게 시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 지식인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심도 있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그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핵심적인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이거든요. 맞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고 이걸 받쳐주는 것이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예요.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면 행복 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제껴놓고 지식만 주입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민주시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다. 대통령은 우리의 주권을 위임한 사람이고 우리의 종복이다. 종이다. 우리도 사법부도 판사 검사도 우리가 세금을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 지금 주인이 반대가 전도돼 가지고 절에 한 보면 뭐 교육부의 정책관이 국민 서민들을 개돼지라고 표현해서 막 야단이 났던 일이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주권의식을 못 가지면 그런 취급을 받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광주에서도 그런 일을 당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동학혁명에서부터 제주 항쟁 이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주권자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죠.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사장님이 제가 생각이 난 것이 우리 헌법 제10조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존엄하고 행복주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요도에 있어서 이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제 헌법 제1조가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근데 그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형식. 그러면 이사장께서 학생들이 지식을 배우고 인간의 존엄성 중요한 거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식도 올바른 지식을 배우면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지식을 놓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요한 지식을. 그런 것에서 제가 생각한 건데 그 독일의 헌법에서는 독일 헌법 제1조가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은 존엄하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민주공화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존엄하고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해야 된다.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헌법 제10조에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순위에 있어서도 벌써 헌법에서도 1조에 밀리고 이제 1조. 그렇죠. 1조에 그거를 집어넣어야. 대한민국이라는 게 앞서 있죠. 맞죠. 독일에서는 제1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그게 있거든요. 이제 국가주의냐 이제 국민주의냐 하는 차이인데요. 국가를 더 중시하는 우리는 나라부터 나오잖아요.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대한민국, 남아공 같은 이런 나라들은 국민부터 나오거든요.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국가주의냐 국민주의냐 하는 차이가 거기서 갈라지는데 그게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럼요. 나타나네요. 아니, 헌법, 지금 우리 헌법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좋은 헌법입니다. 근데 9차례나 고친 결과고요. 예를 들어서 제9차 헌법 개정. 그게 1987년도. 그렇죠. 현재 87년. 우리가 쓴 게 1987년도. 그 현행 헌법 9차 개헌했는 헌법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참 정말 국민들의 피와 땀과 그 고통을 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 학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박종철, 이한열 같은 그런 학생들을 죽이고 예, 1987년도 저항했을 60항쟁이 60항쟁이 일어났잖아요. 6월 10일 항쟁. 60항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네들이 호언해서 전두환이나 전두환이는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유신헌법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그 다음 노태우에게 물려주겠다고 해도 호언 하다가 국민들이 호언 철폐를 외치니까 그래서 60항쟁이 일어난 거죠. 60항쟁의 결과로 그 6.29 선언이라는 걸 했었어요.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6.29 선언이라는 걸 그때 속이고 선언이라 그랬잖아요. 6.29 선언을 무슨 선언? 속이구 선언, 속이구, 6.29가 아니고 속이구 선언. 왜 속이구라고 합니까? 6월 29일 날 선언을 한 것인데 6.29 선언은 보면요, 그동안 민주 시민들이 요구했던 그 민주주의, 그러니까 헌법을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도 뽑고 직접 민주주의를 대통령이 직접 뽑겠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 그전엔 대의제 선거였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호언을 하다가 우리 국민들이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국민들 요구대로 고치겠다고 노태우가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6.29 선언이잖아요. 근데 6.29 선언이 뒤에 알고 보니까 속인 거예요, 국민들을. 그래서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그래서 속인 6.29 선언이다. 진심이 없는 노태우의 6.29 선언이다. 이렇게 했는데 속이고. 결과 보면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누가 당선됐습니까? 노태우가 당선됐잖아요. 그런 이 사람은 벌써 스위스 같은 데서 이 브레인들을 거기서 모아놓고 노태우가 계속해서 당선돼서 집권을 할 수 있도록 구도를 만들자 해서 기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1987년 헌법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김대중과 김영삼이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다투다가 합의가 안 되니까 김영삼이 이 두 사람이 이제 표를 적게 나오는 바람에 결국은 노태우가 당선됐죠. 어부지리를 한 결국 거예요. 어부지리로 그게 속이고 선언인데 그러나 헌법이 급해니까 자기가 정말로 이걸 안 들어주면 자기가 정말 나라가 위기에 그때 뭐 몇백만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어. 그래서 그 헌법을 만들어낸 건데 비교적 상당히 진일보한 헌법이에요. 헌법이 나이가 많잖아요. 30살. 헌법이 30살. 1987년 헌법이 지금 30년이 넘었죠. 넘었는데 32년. 그 헌법이 지금처럼 알파고 시대에 아날로그 헌법을 우리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비극이죠. 그래서 헌법을 고치려고 촛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했는데 바꾸자고 제안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수구 세력들 쫓겨난 그 당시의 집권당인 지금의 제1야당이 되는 그 당이 반대해서 안 되잖아요. 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이 먼저 나온다. 이거는 국민이 아니라 그렇죠. 개개인이 모여서 국민이 되는데 이거는 국가를 제1조에 냈기 때문에 국가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독일의 헌법에서처럼 제1조가 인간은 존엄성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국가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존엄성을 가지고 이제 존재했을 때 그 뒤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든 그 마을 공동체도 될 수가 있고 국가도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존엄성을 통해서 행복 추구권이나 자유평등이 오고 또 국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가장 국가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그 인간의 존엄성이 10조로 밀리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심도 있게 되지 않아서 이것이 우리가 헌법 자체를 경시하고 헌법을 읽어본 사람이 95% 넘게 읽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어보지. 이거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야,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건 직접 민주주의가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는 예, 지금 직접 간접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가 좋다. 예. 그건 뭐 다인국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더라도 예. 민주적인 요소를 엄청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석 달 넘게 저렇게 장외에서 떠돌아다니다가 계기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 한 달에 월급이 1,500만 원 가까이 받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은 무노동 무임금이라 해서 일 안 하면 월급 안 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월급을 주면서도 바깥에 나가고 온갖 지금 못된 소리 막말 뭐 엉덩이 춤 하는 그 퍼포먼스 버리고 그런 짓을 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질이 안 된다 싶으면 주인인 국민들이 당신 내려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국민 지금. 소환제 같은 게 맞습니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면 탄핵을 받아서 박근혜처럼 쫓겨나는데 예. 국회의원들은 저런 짓을 온갖 특권을 받으면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그런데 예. 우리 헌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근대적인 요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그 알파고 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걸 기득권들이 손을 놓기 싫어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죠. 예.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의 예. 현 주소가 국민들은 헌법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그 맹점을 이용해서 정치가들은 멋대로 한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럼요. 이제 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전공하셨지만은 그때는 이제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도 스위스 같은데 직접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이 5천만이 되는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내 세금 내는 건 이 어디 썼는지 보자 장부 검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표로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너가 좀 해달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국민의 요구사항 안 들어요. 네, 다수의 국민들이 이해관계를 대변해 줘야 될 건데 지금 정당이라는 것이요 모두가 서민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볼 것 같으면은 기득권 세력을 지지해주는 정당도 있고 부자들 지지해주는 정당도 있고 예. 서민들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지지하는 당은 아주 약소한 그런 소수의 정당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알고 주권을 내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해 줄 사람 양심적인 사람을 뽑아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그런 걸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하자 하면은 뭐 수구 언론들이나 뭐 지금 기득권 세력들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사장님. 예. 근데 금방 말씀하신 거 가운데에서도 정당을 말씀하셨는데요.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당이 없다. 그런 거를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정당이라는 게 대의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의제를 하나 요즘같이 국회 이제 우리가 경멸을 하는 의미로 국계라고 얘기하는데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벌을 할 수 있는 소환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걸 만들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게 이제 하나인데 그 정당 정치 자체가 갖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스위스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위스에서도 대의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그 스위스에서 그 총기 규제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이라든가 이게 의회를 통과했는데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붙여서 국민들이 다시 찬당을 투표했어요. 이렇게 요즘은 이 그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직접 민주정의 반영이죠. 정당만 믿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제4차 산업시대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는 거를 그대로 반영한 정책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허가를 받아라.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자, 이제 우리가 고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987년도 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 되겠는데요.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만 해도 이 직접민주정의 요소를 대의제를 감시할 수 있는 소환제도 도입하고 그리고 직접민주정의 요소 의회를 그대로 통과하는 거 말고 우리가 직접 허락을 하겠다. 이제 국민투표에 다시 붙여라.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상징적으로 헌법만 달랑 고치놓고 주권자의 국민들에게 주권의식이나 민주의식이 없다 하면은 그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민주적인 가정이 우리가 헌법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을 제대로 실현하는 예.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예.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청소년기에 아버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마, 니는 공부나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부터가 권위적이네요. 예, 가정에서부터 그런 거며 학교에서도요. 학급회의, 정교학생회라는 게 사실은 있기는 있지만 그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선생님도 학교 다니실 때 경험했지만 저희들은 물론 경험했죠. 중학교에 때 고등학교에 때 입학할 때 학생 대표가 교장 선생님 앞에 입학식 할 때 교장 선생님 앞에서 선서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죠. 예. 아니 그때 유신헌법 과외가 아니 그러니까 교칙 학교에서 하는 학식 말이에요. 교칙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 대표는 교칙을 읽어보지도 안 하고 준수하면서 하고 서약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이 이래요. 우리 헌법 안 읽는 거나 똑같나요? 똑같죠. 그러니까 학교에 쓰고 가정에 쓰고 직장에서 어떤 그 단체에서 민주적으로 돼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주민자치회라 하는 게 있지만은 그 주민들의 대표성을 지닌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이 임명합니다. 지금 상황을 기가 차죠. 정말요? 그렇습니다.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합니까? 주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 아니, 본인이 지원은 하지만은 동장이 임명장을 주고요. 정말로 제대로 된 주민자치라면은 세금을 내는 거 그렇죠. 세금을 내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못하더라도 대표인 주민자치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 하는 일 한번 보십시오.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학교에서도요. 학생들이 학교 안에는 학교 자치라고 그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학교 안에 민주주의 기구라는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이런 것들이 법적인 기구가 아니에요. 임의단체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기구도 아닙니까? 법적인 기구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유일한 법적 기구는 학교 운영위원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민주주의는 헌법만 들렁 민주주의라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국민의 구성원인 국민들 주인이 하나하나가 민주의식을 갖도록 하는 이게 정말로 큰 문제예요. 그걸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헌법 31조 5항에 평생교육의 의무가 국가는 평생교육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31조 5항에. 그래서 지금 각 시에서나 교육청에서 보면은 민주시민과 평생교육과 이런 게 있어서 거기서 시민들 교육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헌법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주로 하느냐 하면은 대학에서 유명한 강사들 불러가 일회용 단발성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행사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어떤 원칙 업종용 행사용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민족 원칙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예산 쓰고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민단체에서 오히려 이 헌법 강사들 불러가지고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뭐냐 공화국이 뭐냐 한번 물어봐요. 모른다고요. 민주주의는 말로 민주주의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뭐냐 물어봐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요. 그냥 우리는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저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존엄성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강의할 수 있어요. 자유평등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만 헌법에 있다고 해서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평생 동안 해야 된다. 그게 국가가 져야 할 의무예요. 근데 그걸 방기하고 있는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 이사장님께서 이거를 들고 나신 거예요. 헌법 읽기 국민운동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정말로 국민들이 똑똑해지자. 국민들을 깨우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하청 세월이 안 된다. 우리는 아직 깨지 못한 국민인 거예요? 깨지 못한 국민. 깨시민이 헌법에 아니라. 관해서만은 모르니까요. 법에 관해. 그러면 이사장님, 제가 지금까지
지금 금방 하신 말씀을 종합을 하면 우리가 말로만 민주공화국이고 사실은 학급에서나 주민 자치회가 아니라 자치회의 책임자도 그 동장이 임명을 해. 그러니까 그 미시적인 세계에서 여전히 권위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럼요. 민주적인 민주적인 시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치에 대한 그 교육이 학교나 주민들 그 자치에도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헌법도 모르고 학교 규칙도 뭐가 적혀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하네. 그러면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이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87년 헌법이 좀 더 비민주적인 게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첫째, 제10조에 밀린 인간의 존엄성을 제1조에 있는 국가, 대한민국 이 국가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서 1조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이게 있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그 국회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국민 소환권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있고요. 사법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얕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이제 재판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게 잣대가 없어요. 이런 게 법관들의 자의적인 횡포를 더욱더 가중시키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것 말고도 헌법은 있으나 헌법 하부 법률로서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헌법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종합을 해서 헌법을 비롯해서 하위 법률, 특히 생활에 필요한 민법과 형법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도 배워서 나올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이 소개를 헌법 교육이나 헌법 보급 운동은 국가가 해야 돼요. 그게 국가의 의무인데 안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그럼요. 거죠. 그런데 헌법이 중요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주권을 찾아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이런 뜻에서 보면은 중요하다 하는 걸 느끼고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그거 정말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인 게 우리 헌법 국민운동이거든요. 회원들이 가입을 자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회비를 얼마씩 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성의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일을 하니까 서울같이 이런 비싼 땅값에 사무실을 그냥 쓰라고 주는 그런 사람도 나타나고요. 아, 그렇습니까? 후원금을 독지가네요. 그 사무실을 지금 무료로 쓰고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또 후원금을 내 가지고 선생님 고생하시는데 이 헌법책을 찍어 가지고 많이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깨어 있는 시민이 아직은 몇 명은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뭐 우리 그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머니를 틀어 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 시간 내고 몸으로 때우고 이렇게 해서 이 일들에 막 헌신적으로 일하는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그렇습니까?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걸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해서 정말로 함께해서 좀 정말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정부가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시민단체 운동으로 전개하는 거는 한계점 있는 것 같고, 이 법률 지식에 대한 것을 정식 교과 과정으로서 문교부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그 운동을 같이 좀 해주셔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상당히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사장께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질문이 안 돼서 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한 2, 3분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고 대담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이렇게 국민운동의 구호가요.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이렇거든요. 정치인들은 헌법대로 하고 주권자들은 헌법대로 살자.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방법이 이 저항 세력들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항을 깨뜨리고 기득권의 저항이죠. 저항 세력, 헌법을 고치기 싫은 언론이며 지금 그 잘못된 종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실정법을 어긴 사람을 그냥 석방하라 뭐 이렇게 박사모 만들어가 지금 막 광화문을 막 불법 텐트를 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어쩌면 희생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다른 법은 나중에 배우더라도 우선 헌법이다. 이거 40분만 하면 읽을 수 있어요. 예. 이거 전문가 본문 130조 부칙을. 근데 이걸 좀 읽어가지고 내가 주권자구나.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구나. 이걸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많은 회원들이 좀 가입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가들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헌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헌법대로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가의 방법을 같이 좀.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헌법 고쳐야 되고요. 국민소화돼야 되고 안에 내용을 헌법 새로 만드는 헌법엔 정말 주권자가 주인인 세상 그래서 그런 법을 새 만들어서 헌법을 만들자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되죠. 그러면 저희들이 1987년 헌법을 이제 고쳐야 되겠는데 고쳐 나갈 때는 핵심 그 주안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요 통일 방안도 그렇고 개헌도 그런데 그게 특정인들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제안하고 하는 방법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도 고칠 때 헌법도 개헌할 때 주권자들, 시민단체들, 사회단체들이 많은 의사가 반영되어서 그 뜻이 헌법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득권 세력들, 뭐 수구 세력들, 보수 언론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런 헌법을 집어넣자 하면 국민들의 의사와 뜻이 반영되지 않거든요. 않죠. 근데 국민 발안제, 국민 이런 발안제. 제도가 들어가야 정말 되고요. 중요한. 그러면 국민 발안제를 하고 그 발안제 국민이 발안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권력 통제형.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할 일을 제대로 안 할 때 소환을 한다든가 해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고요. 국회의장도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걸로 되지만 사법부의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 사법부의 수장을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그럼요. 그런 사람들 자기하고 코드 맞는 사람을 임명을 한다는 것은 민주적이 아니다. 저는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선출하면은 국민들 두려워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적인 요소들이 헌법에 담겨 있어서 좋은 헌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뽑아준 국민들의 의사에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불기속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이 위임을 하면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아예 국민의 뜻을 거슬러도 된다라는 법이 현행법이라고 들었어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무시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당선이 되면 그 뭐 10만 명, 몇십만 명, 5만 명, 5만 원 그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개인 개인이 지가 멋대로 하는 자기의 주관이나 소신이나 철학대로 막 이렇게 발언하고 막 그런 뜻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의제라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소환도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은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 멋대로 한다. 맞습니다. 이게 현행법이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고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권력 통제형 개혁 이게 새 헌법에는 담겨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도무지 정치가들을 믿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헌법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들기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은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동택 선생님과 대담을 나누었던 것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